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우리의 목표는요. 자, 어휘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이를 위해서 자, 토익 어휘는 어떻게 정복하면 좋을까? 이것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자,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서 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크게 4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방법을 논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 영어 단어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통 제가 이렇게 수업 현장에서 질문을 던지면 보통 2가지 그룹이 나오더라고요. 자, A그룹과 B그룹이 있다고 하면 보통 A그룹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B그룹은 그래도 좀 공부를 했어요. 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 이렇게 묻게 되면 19은 같은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영어 단어, 한글 뜻, 영어 단어, 한글 뜻, 영한, 심지어는 종이에 구멍 날 정도로 막 이렇게 칠해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너 영어 실력 얼마나 좋아졌냐?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엔 답이 별로 없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방법 자체가 너무 예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21세기에 맞는 진정한 어휘 학습법이 될까요? 자, 화면에 있는 표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먼저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 있죠? 자, 어휘의 한글 번역을 암기하는 것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B그룹이 했던 공부법이 보통 이거죠. 자, 이 방법은 비단 여러분만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 선대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방법으로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방법이 처음 시작됐을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른 역량을 요구했던 시대였던 거죠. 자, 옛날 분들이 보통 나 좀 영어 좀 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뭘까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서나 이런 자료들을 잘 읽고 독해하고 번역할 줄 알면 나 좀 영어 좀 한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던 시절이죠. 자, 21세기인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단순히 글을 좀 읽을 줄 알고 좀 들어서 알아먹는다. 이것만 가지고는 영어를 잘한다고 말하기 어렵죠. 21세기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통 능력은 뭡니까? 내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말로 하는 것이든 글로 하는 것이든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영어 좀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바른 이해는 뭐냐? 자,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영어로 된 정보를 이해할 뿐 아니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게 스피킹이 됐든 라이팅이 됐든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공부가 되어야 단어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자, 아까처럼 뜻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가 실제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어휘 학습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길죠?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겁니다. 자, 어휘 공부란 어휘 사용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사용법이라는 게 뭘까요? 뜻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실제 문장에서, 실제 대화에서 어떤 식으로 이걸 사용하고 굴려야 할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한번 실험했던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던 초반 시절에 제가 몸담았던 어느 대학의 어학원에서 저랑 함께 일했던 스텝 2명을 놓고 제가 실험을 했어요. 제가 가르치려는 방법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죠. 자, 2명의 마루타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공대생들이었습니다. 공대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언어 쪽이 좀 부족하죠. 자, 전기공학과 대학원생하고 학부생이 저의 주 타겟이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향이 다 달라요. 성향이 다르면 공부하는 방법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이 2사람은 이랬습니다. 자, 대학원생은 굉장히 곰 같은 친구였고요. 자, 학부생은 여우과였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곰과 여우 중에서 누가 더 단어 공부를 잘할 것 같죠? 보통은 여우 쪽을 선택을 하겠죠.
실제로 같은 학교 교실에서, 아니, 사무실에서 원어민 교수가 이제 행정적으로 어떤 부탁을 합니다. 물론 한국말 안 써요. 영어로 부탁을 하죠. 그러면 곰에게 뭔가 부탁을 하면 이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얼어붙어서 한마디도 떼지 못하죠. 역시 곰답습니다. 그런데 여우는 대충 자기가 아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알아듣고 감으로 해결을 해줍니다. 센스가 있어요. 자, 이 곰과 여우를 딱 한 달 정도 데리고 공부시켰어요. 매일 저녁에 1시간씩 단어에 관해서만 제가 이렇게 공부해라, 이렇게 문제 풀어라 지시를 하고 제가 가르친 뒤에 같은 날,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했고요. 자, 한 달 뒤에 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원래 비슷하게 토익 점수 500점 정도 받는 친구들이었어요. 자, 어떻게 나왔는가 한번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여우가 더 안 나왔죠. 여우는 15점 정도 떨어졌고 곰은 오히려 150점 정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도 사실 여우를 싫어하진 않지만 여우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여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감각, 그 꾀를 많이 의지하죠. 선생이 이렇게 해라 가르치는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귀찮으니까요. 하지만 곰은 미련하고 둔해 보이지만 시키면 고지고대로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도 곰은 150점이 올랐고 여우는 15점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500점 받은 사람이 15점 더 떨어지나요? 실력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익 시험은 상대평가죠. 이날 시험 봤던 수많은 응시생들이 평소보다 좀 잘했거나 점수가 더 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랑 같이 응시한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되면 나의 순위는 뒤로 밀리고 따라서 점수도 더 낮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죠. 자, 그래서 결국 이 150점 올라간 곰돌이가 저에게 맛있는 걸 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자,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단계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단어를 접했을 때 궁금해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어의 뜻이죠. 여기서 정의는 justice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말합니다. definition을 말하죠. 자, 이 뜻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가 방금 읽었거나 들었던 텍스트에서 나와 있는 그 단어의 뜻이어야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 문장을 적은 이유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는 영어를 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공부하겠다고 사전을 펼쳐놓고 한 단어의 여러 뜻들을 다 살펴보고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공책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네, 이틀하고 접었습니다. 맥락 없이 리스트를 외우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가 이미 옛날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알아야 하고 당장 써먹어야 할 것 위주로 텍스트와 관계된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여기서 멈추기 때문에 재래식 방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다음 단계부터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강세입니다. 여러분 강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사전 같은 거 보시면 발음기 옆에 탁 이렇게 찍어 놓는 거. 이게 강세인데요. 우리가 토익 어휘를 공부할 때 강세가 왜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자, 강세가 왜 중요하냐? 사실은 강세가 영어 단어 어디에 찍히는지 아십니까? 모음에 찍힙니다. 모음만 찍히는데요. 이 모음의 강세가 찍힐 때랑 찍히지 않을 때 그 발음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강세는 발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야 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영어 모음의 강세, 영어 모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 모음 A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A의 기본 발음이 A죠. 자, 각각 강세가 들어간 발음 그룹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자, 밑줄 친 A에 강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단어죠. 자, 어떻게 읽을까요? skater, 그렇죠? A로 읽죠. 두 번째 단어도 capable, 그렇게 읽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단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A가 이렇게 두 번 들어갑니다. 근데 왜 첫 번째 A는 A라고 읽고 두 번째 A는 다르게 읽느냐 이겁니다. 자, 발음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영어 단어에서는 강세를 줄 때랑 주지 않을 때랑 그 차별이 되게 심합니다.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을 이제 전문 용어로 슈어라고 하는데 보통 발음이 이래요. 힘 빼고 그냥
이런 발음이죠. 제가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capable 그렇게 있습니다. capable. A는 힘을 싣고 여기는 힘이 빠지죠. 이렇게 리듬이 생깁니다. capable, skater, capable. 자, A 발음이 이제 강세가 들어갈 때 나는 첫 번째 발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그룹도 잘 아시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배터리 그러지만 실제로 이렇게 안 읽죠? battery 굴리면 battery 그렇게 됩니다. 승객 passenger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자, 이 발음은 되게 어린 아이들도 잘 알아요. 자, 일찌감치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통 사물의 이름을 때 사과 보통 어떻게 있습니까? apple 그렇게 있죠. 그 발음이에요. 입을 옆으로 크게 벌리는 그 발음이 바로 강세를 받는 A의 두 번째 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자, 보시면 단어 속에 A가 각각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럴 때. 자, 그런데 첫 번째 A가 아니라 두 번째 A의 강세가 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주차장, 차고 그런 단어죠? 가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은 A가 아닙니다. 두 번째에만 강세가 실리니까 리듬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힘을 빡 줘서 아 하고 길게 읽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힘이 빠지니까 garage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garage. 자, 두 번째는 제가 지금 피곤해서 받고 싶은 그 마사지입니다. 안마해요. 하지만 마사지라고 못 알아듣습니다. massage 그렇게 소리를 내셔야겠죠. 그죠? 자, 비교한 거 잠깐 볼까요?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거죠. 메시지인데요. 요거 철자가 하나만 달라요. 근데 강세가 또 요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assage라고 하지 않죠. message. 힘이 이렇게 처음에 올라가고 뒤에 내려가는 형태로 소리가 납니다. 아, 단어 하나 배우는데 이렇게 많은 걸 알아야 될까요?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이해하셔야 발음에 좀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좀 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린 이 두 개의 단어는 이제 관련어죠. 왼쪽 거는 전략이란 단어고 오른쪽 거는 거기서 파생한 형용사 전략적인이란 단어입니다. 토익 단어예요. 전략이라는 말은 토익에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A의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 발음으로 내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strategy. 안 굴리면 strategy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인이란 형용사가 될 때에는 발음이 또 달라집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자, S부터요. G까지는 양쪽의 형태가 같지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철자, 즉 모양이 똑같다면 발음도 거기까지는 똑같아야 된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발음을 결정하는 게 철자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철자와 강세의 콜라보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G까지는 발음 똑같아야 된다고 믿겠지만 뭐가 다르니까? 강세가 달라지니까 그 안에서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리듬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은요. 요 A를 힘 빼고 어라고 읽어야 되고요. strategic 그렇게 소리를 내셔야 돼요. 해볼까요? strategic. 전략은 strategy. 전략적인은 strategic. 발음이 다르죠? 왜? 강세가 이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세를 이해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글자 수도 작고요. 자, 몸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O와 E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발음도 같을까요? 왼쪽 단어 되게 익숙하죠? 우리는 보통 모델 그러지만 영어답게 읽자면 미국 발음일 때는 model, 영국 발음이면 model 이렇게 읽습니다. 약간의 차이 있지만 힘을 어디에 준 것 같아요? 이 O에 줬습니다. model, model 그렇게 읽었습니다. 자, 근데 숙박시설인 호텔은 어떻게 읽어요? 예, 그냥 우리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호텔이에요. 따라서 hotel, hotel 뒤로 올려있게 돼 있어요. model, hotel 달라요. 왜 모양이 똑같은데 다르다고요? 강세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강세를 무시하고 내 식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겠다고 해서 모델의 강세를 뒤로 줬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할까요? 모델이 아니고 모델 이렇게 읽겠죠. 그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실제로는.
또 하나, 호텔도 나는 앞에 강세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읽어요? hotel, 허르, 심지어 굴리기까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단어니까 알 수 있겠죠.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 뭔지 아시겠어요? 발음은 뭐와 뭐의 합작품이라고요? 철자만이 아니라 철자와 강세가 협업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믿었던 방식대로 믿지 마시고 강세를 알아야 실질적인 발음을 빨리 내가 습득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이 강의의 한 부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단어 공부하는 방법에 이제 한 절반 정도 왔어요.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생어입니다. 파생어가 뭔지 아시죠? 좀 전에 전략에서 전략적인 의로 확장한 것처럼 어떤 단어를 배우면 어미를 좀 변형해서 품사를 바꾸는 그래서 생긴 단어들이 바로 파생어인데요. 자, 실제로 시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토익의 RC 부분에서 특히 이제 품사를 묻는 문제는 거의 항상 나오는데 이 품사 문제에 익숙해지려면 이런 어미로 끝나면 무슨 품사거나 좀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따로 어미를 골라 외우는 방법보다는 그때그때 새로운 단어 접할 때마다 동사를 받네? 어떻게 하면 명사가 되고 어미를 어떻게 바꾸면 형용사가 되고 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 게 더 간단하고 빠릅니다. 이걸 나중에 따로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이 단어를 접했을 때 함께 배우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을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일괄 처리하는 것이요. 나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는 겁니다. 이게 더 시간이 덜 걸립니다. 자, 일괄 처리의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자, 오늘 단어 학습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용법과 예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어휘학습법, 진짜 단어 공부는 뭐다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뜻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법을 이해하고 배우는 겁니다. 그 사용법의 핵심이 바로 네 번째 단계에 있어요. 자, 어떤 걸까요? 자, 대표적인 경우만 좀 뽑아왔는데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단어가 동사라고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미 토익 공부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뒤에 목적어를 안 붙이는 게 자동사고 목적어가 들어가는 게 타동사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단어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지만 뒤에 목적어가 와야 돼? 오지 않아야 돼? 이거를 판단하는 건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왜? 과거의 공부법을 따랐기 때문에 뜻만 알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문장에서 실제로 쓸 수가 없겠죠. 번역은 할 수 있겠지만 수동적으로 내가 문장을 만들 수는 없어야 뒤에 뭘 붙여야 될지 모르니까. 따라서 처음에 동사를 처음 접할 때 궁금해 하셔야 돼요. 자동사로 봐야 되나 타동사로 봐야 되나 목적어가 오면 어떤 식으로 오는가 그 문형도 보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짝꿍처럼 따라다니는 전치사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이 익히셔야 돼요. 한 단어 딸랑 외우는 공법은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엮여있는 요소들을 한데 묶어서 가셔야죠. 자, 이번엔 명사입니다. 명사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토익에서도 그렇고요. 실제 여러분이 영작을 하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을 할 때 명사가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왜? 주어부터가 명사인데요. 이 명사 앞에 관사를 써 말어. 단수로 써, 복수로 써. 이거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제일 첫 단추는 이 단어가 가산인지 즉 셀 수 있는지 아니면 셀 수 없는 것인지를 익히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은 영어 교실을 거쳐 오셨을 텐데 제가 참 안타깝고 아쉽다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많은 영어 선생님 중에서 가산, 불가산의 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신 분이 없어요. 제가 학창시절에도 그랬고요. 이건 나중에 영어를 정말 구사하는 단계에 와서 필요성을 느끼고 늦게 배우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더라고요. 이 단어가 가산일지 불가산일지를 단어의 뜻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단어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치 일부 단어 그룹에서 물질 명사는 불가산이야. 추상 명사는 불가산이야. 이런 식으로 대충 배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꼭 그것만 있지는 않거든요. 영어 단어 전체 100% 중에 그런 설명이 먹히는 부분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별로 의미가 없는 설명이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연구나 공부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이런 게 있습니다. study 아시죠? study가 있고 또 하나가 research라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은 비슷해요. 연구, 조사 그렇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가산명사고 하나는 불가산명사예요. study는 가산명사라서 하나라고 말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복수형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research는 앞뒤에 어떤 것도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뜻 보고 짐작해요? 어림없는 소리죠. 애초에 이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같이 알고 시작했으면 아주 편했을 그럴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과거의 방법을 잊어버리시고 이렇게 단계별로 필요한 만큼 내가 찾아서 익히는 이 4단계 요소를 고루 갖춘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자, 명사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가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토익다운 단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demand라는 단어 아세요? 수요, 보통 그렇게 수요.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수요입니다. 달라는 거죠. 어떤 제품의 수요, 그럴 때 여기 전치사가 정해져 있어요. 답부터 그냥 안 해주면 for예요. 뭐뭐의라고 번역한다고 of를 쓴다든지 on을 쓴다든지 in을 쓴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약속이 되어 있는 말이 for예요. 이걸 언제 공부하실 겁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demand를 애초에 배울 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알아두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익히셔야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아직 감이 잘 안 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한번 한 단어를 가지고 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apply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토익에서도 역시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뜻이 뭔가요? 정의,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많죠? 신청하거나 지원한다. 비슷한 말입니다. 적용하다는 다른 뜻이죠. 어떤 원칙이나 원리를 어떤 현장에, 어떤 상황에 적용한다. 또는 약 같은 거 어떻게 환부에다 바르잖아요. 이 바른다도 apply를 씁니다. 자, 여러분이 텍스트에서 이 중에 한 가지 뜻을 만나셨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강세입니다. 이미 발음할 때 감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apply 이렇게 읽죠. 여기에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Y를 올려 읽었습니다. A는 힘을 받지 않는 슈와 약간 슈어라고 슈어. 강세 없는 발음. 이런 발음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연습 단계니까 만약에 A에 강세가 있었으면 어떻게 발음이 바뀌었을까요? apply 아니고 apply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발음하면서 알 수 있죠. 강세가 어느 쪽에 가 있는지. 자, 그 다음에 파생어. 파생어 굉장히 할 말 많습니다. 제가 일부만 발췌해 왔는데 여러분 쭉 보세요. 익숙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단어. 자, 이거 어떻게 소리 내시겠어요? 제가 물어보면 현장에 있는 학생들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렇게 읽습니다. application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탓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틀렸어요.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왜? 강세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강세가 이 두 A에 다 들어가요. 그럼 아까 우리가 세 가지 그룹을 봤었죠? 그 중에 걸려드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플리케이션 그러죠. 심지어 줄여서 뭐라 그래? 어플 그래요.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권 사람들은요. 실제 발음은 application. 자, 리듬이 어때요? 굴곡이 2번 생기죠? applic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application.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그런 응용 프로그램 또는 신청,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중에서 그 애플에서 나온 거 쓰시는 분들은 어디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죠?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죠?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말하는 게 바로 app, 앱이거든요. 그러지 않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발음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자, 남들은 몰라도 한병철 교수한테 배운 학생들은 달라야 됩니다. application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 요거는 이제 apply하는, 신청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신청자, 지원자라는 뜻입니다. 강세가 앞에 있어요. 어떻게 읽을까요? 네, applicant. applicant. 그렇게 읽습니다. 자, 세 번째 단어. 자, 요건 강세가 I에만 있어요. A가 두 군데 나오는데 강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나온다?
슈어 발음이 나야죠. 자, 그래서 appliance 그렇게 읽습니다. appliance 뜻은 뭘까요? 좀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과학 기술이나 전기 전자 기술을 실제 생활 물건에 적용한 것들이에요. 뭘까요? 전기 제품을 가리킵니다. appliance 하면 보통 전기로 돌아가는 제품을 appliance라고 해요. 우리 집에서 appliance 없으면 하루도 제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뭐 다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럼 가전 제품이란 말까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집 가짜잖아요. 집을 붙이면 돼요. home appliances 하면 가전 제품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좀 밀접한 단어이면서 토익에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네 번째 단어는 끝에 어미를 보호하니까 좀 냄새가 나죠? 품사가 뭐 같아요? 네, 형용사입니다. 뭐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일 것 같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될 만한 그런 뜻입니다. apply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예요. 적용될 만한 해당 사항이 있는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자, 파생어 지금 4개 보니까 apply 하나 배우면서 몇 개를 덤으로 배웠어요? 4개를 더 같이 배웠습니다. 이건 apply를 배울 때 같이 엮어서 공부하라. 일괄처리법을 택하라. 이런 얘기죠?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용법과 예문을 살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자동사인 경우도 있고요. 타동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2개의 다른 뜻을 한데 엮었어요. 자동사 할 때는 이런 쪽이에요. 신청하다, 지원하다 쪽의 뜻이고요. 타동사 할 때는 적용하다 쪽의 뜻을 제가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자, 자동사 신청하다 또는 지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근데 apply to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apply for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출간돼서 나와 있는 많은 토익 교재들을 보시면 apply to나 apply for를 한데 묶어놓고 이렇게 써놔요. 물결에 지원하다, 뭐뭐에 지원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 배우는 입장에서 이 둘은 같은 거구나. to를 쓰나 for를 쓰나 같게 쓸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게 글러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휘 공부하는 방법 계속 반복해 말씀드려요. 뜻을 공부하는 거는 요만큼이고요. 4분의 1을 불과하고요.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 둘은 쓰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구별할까요? 예시를 한번 봐주세요. apply to는 이렇게 썼죠? apply to a company, apply to a school, a university, a college 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에 지원하다, 학교에, 대학에 지원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지원하다 딱 맞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apply for는 어떻습니까? apply for a job, 일자리에 지원하다. apply for a position, 그 직책에 지원하다. apply for a scholarship, 장학금을 신청하다예요. grant는 뭔지 아세요? 이것도 돈입니다. 지원금, 보조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을 신청하다 이런 뜻이죠. 지원하다, 신청하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번역은 잘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써먹고 싶어. 그러면 언제 to를 붙이고 언제 for를 써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몇 초만이라도. 어떻게 다를까요? to는 보통 뒤에 장소나 기관이 오고요. for는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을 때. 관찰을 한 결과죠. 그렇지만 그 관찰은 조금 얄팍했어요. 자, apply 하는 즉 지원하는, 신청하는 그 취지, 목적으로 구별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다니려고 하는 거죠. 내가 삼성전자에 출근하고 싶어서 그 회사 다니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죠. 내가 서울대 다니고 싶어서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다니고 싶어서 지원할 때는 뭘 붙인다? 네, to를 붙이는 거예요. 네. go to work, go to school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for는 뭘까요? 내가 일자리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얻겠다는 겁니다. 내가 장학금을 얻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원금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 배웁시다. 이럴 때 for가 갖고 있는 고유한 느낌 뭘까요? 그거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apply는 본 취지가 그걸 얻고자 해서 하면 apply for입니다. 거기에 다니고자 해서 지원하는 건 뭐예요? apply to예요.
아시겠죠? 단어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공부하는 맛이 살아납니다. 근데 현재 시중에 남아도는 많은 교재들은 이런 부분을 간과하죠. 50개, 100개씩 쭉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너네 주구장창 외워라. 외워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외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에 비해서 결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해서 가성비가 낮아요. 결과가 그만큼 받쳐주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과가 제대로 나오려면 방법이 정확해야 돼요. 지금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써먹지? 이 단어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시면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해볼게요. 자, 타동사인 경우는 이제 적용하다입니다. 자, A를 B에 적용하다예요. 요거 그냥 뜻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밑에 예문은요. 수동태로 만들었어요. 적용되다, 뭐에. 그렇게 수동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신기술은 적용이 됩니다. 어디에? 거의 모든 산업 공정에 적용이 됩니다. 어떤 기술이나 원리가 어떤 현장에 적용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굉장히 어플라이 하나 가지고 다각적인 면을 살피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 어휘학습법을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썼던 키워드가 뭐예요?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네, 사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걸 써먹지? 이런 관심으로 단어를 바라보시면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방법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직 설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교수님 토익 공부하는데 뭐 이렇게 많은 걸 해야 되죠? 문법도 해야 되고 독해도 해야 되고 청취도 해야 되고 언제 어휘 하나만 이렇게 오래 잡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실제 문법이나 어휘 문제에서 어떻게 유효한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는요 한 가지 유형이 사실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토익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요 어휘 문제하면 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해석해서 푸는 문제 이렇게 생각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절반짜리 진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 구조를 보고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 단어랑 문장 구조가 궁합이 맞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여러분에게 익숙한 해석으로 푸는 즉 문맥을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에게 낯선 첫 번째가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글 전체의 문맥을 보고 푸는 문제가 좀 더 어려워요. 반대로 구조를 보고 푸는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많은 학생들은 구조 문제를 잘 틀려요.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뭘 봐야 하는지 잘 몰라서 틀린 겁니다. 억울하죠? 쉬운 건데 번지수를 못 찾아서 틀린 문제들이에요. 이걸 빨리 해결하셔야 해당 부분의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그럼 살펴볼게요. 자, 제가 지금 간단한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죠. 제가 해설은 해드리겠지만 한번 잠깐 읽어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속으로 답도 한번 골라보세요. 자, 결정 내리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해석은 해드리지 않을게요. 일단 주변 환경을. 자, 이 빈칸에 들어갈 요소가 뭘 보고 결정이 될까? 주변 환경에서 뭔가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기 바라요. 이 부분이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몇 가지 선택안들. 이게 왜 단서일까요? 빈칸 뒤에 options란 명사가 있네. 동사 뒤에 명사가 보통 뭘까요? 목적어죠. 목적어가 있어? 그럼 뭐야? 이 동사는 무슨 동사? 타동사야. 이렇게 바로 판단하시면 쉬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기를 보세요. 여러분 아직 제가 가르쳐드린 방식대로 아직 공부를 시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낯서실 수는 있지만 자, 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Look, 어때요? 본다란 뜻이죠? 목적어 뒤에 올까요? 안 옵니다. Look at something, look for something, look into 등등은 뭐가 붙어요? 전치사가 붙는 자동사예요. reply는 응답한다는 거죠. 뭐에 응답해 역시 뭐뭐에란 to를 또 붙여야 돼요. 자동사입니다. inquire,
우리말에 문의한다 그래요. 아, 저 뭐에 대해 어떤 상품에 대해 문의하려고요. 그 문의하다가 inquire 뭐에 대해 about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처음 세 개 다 뭐예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사입니다. examine만이 뒤에 something 목적어를 쓸 수 있는 네, 타동사죠. 뜻이 뭐예요? 여기서는 환자 진찰한다, 시험 본다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을, 사안을 검토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무엇을 검토하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문장 쭉 헤아려 볼게요. 자, 이게 주어입니다. 예산을 준비하는 것은 encourage, 장려합니다. 자, 목적어예요. executive, 아직 모르시는 분 있겠죠? 임원, 간부, 네, 중역이죠. 뭐 이사급 정도 되는. 자, 임원으로 하여금 자, 투이하하도록 장려합니다. 아직은 배우기 전이지만 이거 5형식입니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한테 뭘 하도록 북돋다, 장려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나중에 다루게 될 테니까. 정리하면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임원으로 하여금 몇 가지 선택안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뭐 하기 전에? 자, a course of action. 자, 쭉 하나로 이어지는 조치죠. 행동을 어떤 일련의 조치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몇 가지 방법이 있구나.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동사 자리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걸 판단하면 타동사를 고르라는 거. 무슨 문제일까요? 구조를 보고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경우를 또 보시죠. 조금 문장 협이 길어졌는데 자, 조금 몇 초 시간 드릴게요. 잘 읽어보시고 답을 마음속으로 골라보세요. 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정하셨어요? 자, 여기서는 뭘 가지고 단서를 찾아야 될까요? 앞에 거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조금 도움을 드리면 보기에 있는 동사 4개가 다 어렵죠, 여러분 솔직히? 네, 그런데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타동사예요. 네, 뒤에 목적어를 다 하나씩 써야 하는 그런 동사란 얘기죠. 아직 여러분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익히지 못하셨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어떻게 된다? 이게 타동사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형식적으로 다 목적어 하나 쓴 타동사라면 구조를 풀 수 없겠죠. 이번엔 뭘까요? 해석해보고 문맥을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렌스 미디어 그룹, 이게 주어입니다. 이 그룹은 자,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 대절이 굉장히 긴데 요 끝까지가 이제 긴 내용이지만 밝혔다라는 내용의 목적어예요. 뭘 밝혔냐 하면 자, 새 매체 생겨난 작년이군요. 작년에 새 매체에서 난 수익의 성장이 도움이 됐다. 뭘 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런 뜻이죠. 텔레비전 광고의 감소를 뭘 하는데 도움이 됐다. 일단 도움이 됐다는 말에 좀 중요한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긍정적으로 만들었다는 뜻이 숨어 있기도 하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문맥상 새로운 매체 수익의 성장이 더 돈 많이 벌었죠. 이것이 뭔가 덜 벌린 쪽의 부분을 뭐 한다? 상쇄한다는 거예요. 상쇄가 뭐죠? 이쪽에서 10을 더 벌었는데 이쪽에서 마이너스 10이야. 합치면 그래도 뭐 0 손해나는 건 아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메워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상쇄한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보기 중에 있습니다. offset입니다. 조금 어렵죠? 괜찮습니다. 아직은. 예. 차차 배우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잘 풀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다 타동사였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이거 언제 공부할까요? 처음에 단어 공부 시작할 때, 초창기 때 했어야 돼요. 아까 동사는 뭐부터 궁금해야 된다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부터 궁금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될까요? 공책을 하나 장만하셔야 됩니다. 이 공책은 뭘 위한 걸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게 될 새로운 단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드는 조그만 공책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
교수님 저는 할 게 너무 많아요. 과목도 많고요. 토익도 너무 할 게 많아서 단어 정리를 따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에이, 거짓말.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노트로 정리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따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지금 하셔야 돼요. It's now or never.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중은 없다는 거예요. 하려면 지금 하고 아니면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예쁜 공책을 사시면 이렇게 펼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살짝 접으세요. 그럼 내가 새로운 단어를 여기다 적습니다. apply가 됐든 뭐 새로운 단어를 배워. 그럼 뜻도 적어, 강세 찍어, 네, 파생어도 익혀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용법과 예문을 조금씩 여러분의 필요한 만큼 적으세요. 그리고 밑에 좀 공간이 비겠죠? 공간이 blank, 비어 있을 겁니다. 그냥 두세요. 새로 배운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옆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만큼만 정리를 하세요. 아니 왜 두 번째 단어를 요 밑에 안 쓰고 여기다 쓸까요? 여러분 정말 요 첫 번째 배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라면 하루 이틀 뒤에 또는 한 달 뒤에 또 새롭게 등장하겠죠. 새로 배우는 문제에서, 새로 읽는 독해 지문에서 또 등장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새롭게 알게 된 새로운 정보, 새로운 문구, 새로운 structure, 그걸 요 밑에다가 남겨놓은 자리에 계속 이어 붙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남들에게 넣고 나한테만 있는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나에게 맞춰진 나만의 자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준비하고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토익을 공부하는 과정 중에 이러한 작업들을 하루에 한 단어라도 시작을 하시면 제가 그때그때 피드백을 드리고 도움을 드릴게요. 공부는 절대로 남이 만들어준 걸 받아먹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맞도록 조율하고 만들 줄 알아야 내가 자력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공책 정리를 바로 시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것이냐? 자, 오늘은 어휘를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토익 문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 토익 문법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행적으로 알고 가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